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16쪽에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뭐뭐만 말한다. 이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이다. X. 저 밑에 구별. 우리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하면 자격증 따서 집에다가 모셔놓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또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집에 모셔놓은 공인중개사 다 포함해서 하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알아야 오른쪽에 있는 지문이 풀려요.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왜 틀려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만 말한다. 그렇게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 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내기도 해요.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X. 그자만 공인중개사이니까 틀리는 거죠. 아직 등록하지 않아도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죠. 다음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해서 등록관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자만 개공이다 이거죠. 이 등록한 자 안에는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인 개공도 있고, 그다음 부칙상 개공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자, 그래서 밑에 지문. 개공이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개공이란 말이 되니까 틀리는 거죠. 등록한 법인도 개공인 거예요. 부칙상 개공도 개공인 거고. 그래서 등록을 한 자 이렇게 나와야 돼. 등록한 자. 자, 종별. 첫 번째 우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을 만들어서 시군구에 등록한 자 일반인 거죠. 그럼 이제 법인은 어떤 법인을 만들어야 되냐? 원래 3장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다가 미리 넣어놨어요. 필요하니까. 자, 상법상 회사를 만들어도 되고,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되고, 뭐가 됐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상법상 회사는 뭐예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구성된 게 상법상 회사고, 종류는 이름은 아셔야 돼. 이름은 안 보고 외우지는 못해도 딱 보고 상법상 회사거나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그 경영진을 임원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고, 한명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이런 용어를 쓰고 줄여서 사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법을 읽다가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사님 또는 회사원이란 말이 아니랬죠.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임원,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라는 뜻이다. 즉 상법상 회사의 이사들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이게 동그라미 2번 내용이고, 3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된다. 협동조합도 법인이어야 되거든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법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밑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협동조합 만들고 법인 설립 등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 협동조합은 뭐냐면 같은 뜻,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상법상 회사와 다른 점은 예를 들어 주식회사라면 최대 주주가 회사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평등 지배 구조인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다고. 회사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라는 얘기죠.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라는 말도 중요하죠. 동그라미 1번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그 협동조합의 기본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협동조합을 말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 말고 하시면 돼요. 비영리 협동조합이니까 내가 내 사무소 누가 옆에다가
협동조합 만들고 사유적 협동조합 만들어서 법비 공짜 이러면 나는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유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다. 협동조합도 임원이라는 용어를 써. 임원. 최소 임원이 4명이 필요하다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혀 있는데 그 말은 우리 시험에 내지 않죠. 우리 중개사법에 있는 말은 아니니까. 동그라미 4번이 중요하죠. 대표자는 누구여야 되고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포함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죠. 우리 이게 제외 조심하죠. 포함하면 틀리잖아요. 상법상회사에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2명만 모여도 충분히 만들어지거든요. 몇 명이 필요하냐 이걸 묻진 않아요. 상법의 내용이니까. 2명 만든다면 한 사람은 대표자, 이자는 공인중개사 갑이다. 자, 대표자를 제외하고 자, 임원 또는 사원. 임원 또는 사원이 1명 남았다. 그럼 이자는 중개사이어야 돼? 아니어도 돼? 이어야 3분의 1 이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대표자 빼고 한 사람 더 있어. 더 있으면 2명이면 이자는 공인중개사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죠. 2분의 1은 되니까. 1명 더 있을 때 역시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3분의 1은 되니까. 그래서 대표자까지 2명일 땐 2명 다, 셋일 땐 둘, 넷일 때도 최소 2명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대표자 임원 사원은 이 법인과 한범이다. 이런 감을 잡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 4명이서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등록이 되는 거예요. 대표자 중개사, 3분의 2 이상 중개사. 4명 다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4명 다 결격이 없어야 등록이 되는 거예요. 등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넷은 법인과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회사원을 둘 수 있어. 일반 회사원을 고용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용인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공인중개사만 두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두던 이것도 다 내 맘이 되는 거죠. 이 고용인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나 혼자 중개업해도 되지만 직원을 둔다면 이 자를 고용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격증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없으면 이제 중개보조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를 말하는 거죠. 이 둘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개념을. 자, 그럼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갑은 대표자라고 부른다. 나머지 5명 중에 자격증 있는 사람, 을과 A 둘 다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을은 임원 또는 사원인 소공, A는 고용인인 소공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B는 중개보조원이에요. 근데 얘네 둘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중개보조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무교육을 받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거든요. 이 자는 실무교육 받으니까 중개보조원은 아닌 거지. 그냥 임원이랑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시작하면 돼요. 자, 용어 하셨고 뒷장에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공, 자 알죠? 다음에 부칙상 개공은 원래 이름이 길어요. 법제 7000조 1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이게 이름이에요. 시험에도 이 용어를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이 자는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중개업을 하던 아저씨들 1990년 1월 1일 이후에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에게만 중개업을 허용했거든요. 그 전까지 중개업 하던 사람들 자격증 없이 그 이후에도 폐업하거나 돌아가실 때까지 중개업을 허용하였다. 지금도 남아있다. 제가 질문 하나 내볼까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 후 곧바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할 수 있다. X. 아저씨는 안 되잖아. 아저씨는 폐업하면 곧바로 안 되죠. 자격증 따야 되는 거죠. 몇 가지 제약을 받아요. 밑에 이제 기업번 방금 말씀드린 거고. 자, 니은은 이 부칙상 개공 아저씨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되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이 과태료. 또 업무 지역 제한 받는데 저번 기본 이론 때는 안 했어.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디귿번은 그 해당 단어인 거 말씀드릴게. 니을은 중요하죠. 이 부칙상 개공은 경공매, 권리분석 알선, 대리 다 안 되죠. 경공매 업무는 다 안 된다. 자, 개공 3가지 받고 그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 법 말고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있었죠. 농업협동조합법 규율을 받는 시험에 그것만 나와요. 뭐 지역설림조합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내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요. 19쪽 제위의 표를 보면 이 지역농협은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라고 어디 적혀 있대? 농업협동조합법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농업협동조합법 57조가 지역 농협의 겸업이 쭉 적혀 있는데요. 기수 세보니까 한 50가지는 되더군요, 거의. 그 중에 하나가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법 말고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게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칸.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이거 원래 시험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농업협동조합법이 적혀 있거든요. 시험법이 아니니까. 근데 한번 시험에 실수로 냈어요, 이거를. 저는 실수로 냈다고 보거든요. 지역농협이 농지중개업위에 등록한 창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밑에 세 칸은 시험에 다 나와요. 이 법상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뭐 대표자 중개사, 3분의 1 중개사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실무교육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둘 때 책임자랑 공인중개사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이어야 한다라고 잘 나오죠. 잘 나오고. 근데 주의할 점은 지역농협도 보증 설정을 해야 돼. 지역농협도 중개업무 개시 전에 보장금액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류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까지 하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세 칸이 중요하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보셨어요. 다음 이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갑시다. 소공, 영어로는 SG. 제가 이름을 SG라고 지었잖아. 소공이라고. 네, 소공. 자, 소공이란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합니다. 그자도 소공이라 합니다. 그 다음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다 이거죠. 만약에 수행이 빠졌다.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그것만 할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2번은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소공이고 법인인 개공에 소속된 자는 임원 또는 사원인 공인중개사도 소공이고 고용인인 공인중개사도 소공이다.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 법인인 개공에 임원이나 사원인데 공인중개사가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소공이 아니에요. 소공이 아닙니다. 자, 밑에 지문 풀어볼까요? 지문.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된다. OX. 오, 사원이나 임원인데 중개 업무 수행하는 거고 이제는 공인중개사잖아. 그럼 소공에 해당하죠. 2번이 중요하죠. 공인중개사로서, 이건 좋아.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게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공이다. 5. 그러니까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면 틀리잖아요. 근데 보조하는 자도 소공이다. 소공이지. 아닌 건 아니잖아. 공인중개사인데. 예를 들어 제가 개공이에요. 개공인데 공인중개사를 2명을 고용했어. 제가. 공인중개사에 둘 다. 근데 일을 시켜보니까 이 친구는 그렇게 커피를 맛있게 타. 그래서 개공이 제가 그랬죠. 너는 다른 거 하지 마. 지금부터 커피만 타. 하루에 손님이 100명씩 오니까. 오로지 커피만 타. 그럼 너는 공인중개사야. 내가 고용했어 지금. 커피만 타. 그래도 소공이다 아니다. 소공이지. 아닌 건 아니지. 그런 거죠. 그런 뜻이에요. 다음 페이지 중개업무 수행. 자, 수행은 무슨 말이지? 확인 설명할 수 있다. 또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이잖아요. 저 밑에 표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우리 저번 기본 이론할 때도 참 중요하게 보였던 부분이에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누구의 의무예요? 교부하고 보존하는 것. 개공의 의무지 소공의 의무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소공은 작성할 수만 있는 거예요. 작성했을 때 뭘 해야 돼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 이 소공은. 그러니 만약에 교부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엔 들어가지만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게 요즘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작년에도 나왔어요. 다만 작성했을 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잖아. 이걸 안 했을 땐 개공일 때 뭐고? 업무정지고 소공일 때 뭐고? 소공일 땐 자격정지다. 요즘에 이런 게 출제가 잘 되고 있죠.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개공의 의무다. 이건 자격정지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낸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죠, 이거? 네. 다음 보조도 할 수 있고요. 밑에 표로 이쁘게 정리해놨어요. 다음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뭐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어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같은 그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부분. 거기를 공인중개사로서 이러면 틀려.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쪽도 출제되죠. 현장 안내 확인 설명 X, 현장 안내 계약서 작성 X, 집 보여주기와 커피 내리기와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개 업무와 관련된 이건 맞는 말이에요. 가끔 시험 문제 보다가 평소에 주의 있게 안 봤던 부분 이거 갑자기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개 업무? 중개 업무는 안 된댔는데 땡!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 그럼 중개 업무와 관련된 걸 보조하지 뭘 보조해? 그럼 사생활 보조해? 그렇죠? 중개 업무와 관련된 이 말은 맞는 말이라고. 자, 오른쪽에 중개 업무 수행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2장에서 뭐 배우냐면 보조원이 거래 성사시키고 보조원이 계약서를 썼다. 근데 개공은 여기에 서명과 날인만 했다. 이건 실질적으로 중개보조원에게 자기 명의로 중개업을 하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등록증,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잖아요. 밑에 지문 연습. 중개보조원은 첫 번째 어디가 틀렸어? 공인중개사로서가 아니라 아닌 자로서. 아닌 자로서. 거기에 틀렸어요. 뒤에는 맞았죠. 자, 중개보조원 두 번째 거. 아닌 자로서는 맞아. 현장 안내, 그렇죠.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우리 중개보조원 영어로 뭐? JB. 진정한 바리스타. 네, 진정한 바리스타. 중개보조원입니다. 제가 이 중개보조원을 비하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강의 댓글 같은 데 있잖아요. 강의 평 이런 거. 저도 가끔 보거든요. 저도 제 강의평 봐야죠, 당연히. 안 보겠어요, 설마? 못 쫓아가겠어요? 보긴 하지. 보긴 하는데 어떤 분께서 정중하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중개보조원을 제가 좀 수업 시간에 비하하는 표현으로 들릴 수 있다, 이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이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오해하시고. 직접 얼굴 보고 이렇게 하면 별로 오해 안 하시거든요. 학원 강의 같은 거 할 때는. 근데 인강으로 하시면 저희 이제 이 눈빛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뭐 기분 나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중하게 글을 써주셨길래 제가 댓글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건 평이니까 평이니까요. 저한테 질문하신 건 아니니까. 근데 자, 다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비하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생각하니까 저도 뭐 자제하겠습니다만 뭐 즐겁게 공부하시죠, 우리 뭐. 네. 자격증 따서 중개업하시면 되죠. 자, 밑에 예제는 한번 풀어보십시오. 괜찮은 문제고요. 시험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22페이지 가죠. 이제 중개대상물로 갑시다. 중개대상물 해마다 문제가 나오는데 되게 쉽게 나옵니다. 그냥 서비스 문제로 나와요. 중개대상물은 일단 토, 건, 입, 광, 공. 자, 이 5가지 종류는 알고 있죠. 의미도 이미 다 알고 있어. 아까 뭐라고 배웠냐면
첫 시간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이 5가지 물건으로 중개업을 하면 처벌된다. 그렇죠. 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5가지 물건으로 중개업을 했을 땐 중개보수가 적용되고 이걸 초과해 받으면 1-1 처벌된다. 이런 의미 가지고 있었고, 다음에 이제 토지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건 이것만 내요. 한 필지다. 한 필지 토지의 일부를 매매할 수 있느냐, 이건 출제를 잘 안 해요.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부만 매매했다. 매매한 다음에 분필해서 이전 등기 가져가면 가능한데 이게 조건부로만 가능하잖아요. 조건부로만. 그러니까 반절은 되고 반절은 안 되니까. 분필하지 않으면 매매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내진 않고 확실히 되는 것만 내요. 한 필지 일부라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대차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중개대상물 골라라. 1번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 5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토지는 그것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만 출제가 되고 있다. 그것만 써드렸어요. 더 다른 얘기는 자기도 싫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예. 현재 저는 교재를 항상 그런 식으로 써요. 뭐 이렇게 깊게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40문제 객관식 문제 푸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론적인 내용을 공부할 필요는 없죠. 중개 대상물의 측면으로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알 필요 뭐 있습니까? 책만 두꺼워지는 거지. 자, 이 과목의 문제 푸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이 책은 학문서가 아닙니다. 수험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자, 건축물. 법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건축물 먼저 보고 또 뭐가 있느냐 이걸 보자는 얘기죠. 근데 건축물은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첫 번째 건축법에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지요. 건축법에는 지붕과 또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세 개 다 있어도 되고 기둥하고 벽은 하나만 있어도 되고. 근데 민법 판례에 의하면 민법상 건축물은 부동산인 건축물이어야 하므로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모두 갖춘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법에 있는 건축물이 더 범위가 넓죠? 이게 민법이고요. 이게 건축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건 양쪽 법에 공통으로 속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도너츠 부분은 이거 더하기, 지붕 더하기, 기둥 또는 벽, 둘 중에 하나 없는 것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건축법상 건축물이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셀프 세차장 구조물에 관한 사건이었어요. 이 셀프 세차장 구조물은 지붕 있어, 지붕. 그다음에 기둥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차량이 드나드는 쪽은 뚫려 있기 때문에 주벽은 없는 건축법상 건축물이에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에요. 민법상 건축물은 아니에요. 자, 여기만 말하는 거니까 지금. 근데 이걸 등록하지 않은 자가 매매 알선을 돈 받고 계속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뭘 했냐? 중개업을 했냐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중개대상물이냐에 관한 내용이었어. 근데 문제는 이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 어느 법상 건축물이냐는 규정이 없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판이 나온 거죠. 여러분 어느 법이죠? 어떤 법이죠? 그렇죠. 건축법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로 본다고 그랬어요. 이 법은 민법의 특별법, 이 법 규정을 쓴 민법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결국 이거죠. 이 세차장 구조물, 그러니까 이 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이라면 당신은 위반이잖아. 근데 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 민법상 건축물이면 위반이 아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민법상 건축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건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밑줄 친 거 읽어보셔도 되고요. 밑에 판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그러면 5예요. 5. 한정된다. 5. 그러므로 칠선의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 그래서 밑에 세차장 구조물은 그 다음 줄 철골 기둥 세웠죠. 철골 기둥. 제가 있는 데만 밑줄 쳐도 돼요. 철골 기둥. 그 다음에 지붕을 덮었죠. 지붕을 덮였는데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돼 있죠. 그 다음 줄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도 가능하다. 이를 중개대상물인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다.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이번에 29회도 출제가 됐죠. 동그라미 4번도 출제된 거예요.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도 지붕과 기둥과 주벽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중개대상물 5로 푸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다 5로 풀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이 안 된 건물 당연히 5죠. 근데 무허가 건물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허가 건물은 민법에서 소유권의 원시 취득 이렇게 배워요. 소유권 인정한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무허가 건물에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그 임차인은 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무허가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해도요. 그 임차인은 주임법, 상임법의 보호를 다 받아요. 다 받습니다. 자,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5가 됩니다. 자, 일부 거기는 그냥 지나가셔도 돼. 분양권이 중요하죠. 밑에 판례 보시면 돼요. 판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기존의 건축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장차 건축될 건물도 포함된다. 그 표현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장차 건축될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5 이렇게 풀면 돼요. 두 번째 줄. 그러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라면 그 특정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그대로 나옵니다. 이 분양권이 1989년에 중개대상물이 된 사건이죠. 그 전까지는 아니었던가 보죠. 제가 뭐 그 당시에는 강의 안 했으니까 모르고. 이 분양권이 왜 그때 문제가 됐냐면 현재 눈앞에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이게 뭐냐? 그랬던데 판사님은 장래 건축될 건물로 봐라. 동호수 나왔고 분양계약 된 거는 곧 지어질 거 아니냐. 이게 중개대상물로 보고 등록하지 않은 자는 분양권 중개업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분양권 중개업했을 때는 중개보수, 주택의 중개보수 적용해서 받는다는 말이죠. 두 번째 게 더 중요하죠.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아파트의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이다.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만 된 상태였어요. 그럼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네. 그 다음에 추첨기일에 신청에 당첨됐네. 어디가 중요하다고? 분양자가 아니라 분양 예정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입주권이라는 단어가 이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쪽에 나오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쪽은 페이지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하세요. 나중에 페이지만 알려드릴게요. 금방 찾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기 280쪽을 나중에 참고하세요. 280쪽. 법은 다르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니까 거기는. 부동산 거래신고에도 입주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러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 짜서 인가받아서 취득, 분양했어 지금. 분양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이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죠. 다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아 내가 취득 분양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이에요. 이거는 동호수 나온 거죠. 분양받았으니까 동호수 나온 거고 분양계약 된 거잖아요. 그때도 입주권이라고 표현을 쓴다는 거지. 이쪽에서 말하는 판례 입주권은 뭐냐 이거야. 이 문제 이런 이유예요. 이런 이유는 간단해요.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요. 입주권이라는 단어는 주로 딱지라는 말로 썼어요.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동호수가 나온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입주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례에서 말하는 입주권은 무슨 의미야? 딱지라는 의미로 쓴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결론은 시험 문제는 입주권이라는 단어만 내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판례에서 말하는 입주권은 딱지야, 딱지.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이렇게 뜨면 중개대상물 X 이렇게만 풀자면 돼. 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대토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이 지금 재개발이 예정 중이에요. 그리고 이 주택이 나중에 철거된다면 저쪽에 택지개발 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가 붙어 있어요. 공급받은 거예요? 아니, 공급받을 지위가 붙어 있다고. 이 공급받을 지위 대토권, 이것도 분양 예정자니까 특정한 토지가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간단해요. 분양권 O, 입주권 X, 대토권 X 이렇게 풀자면 돼요. 4번은 읽어드릴게요. 뭐 시험에 안 나오는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력이 체결되진 않았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전체 건축이 이미 완료되었고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분양 목적물로서의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길게 썼대? 미분양된 상태에서 완공이 됐다는 말이에요. 미분양됐는데 완공됐고 지금 건설의 사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 건축물의 거래를 중개했다면 건축물 중개를 본 거죠, 당연히. 아직 동호수가 안 나왔고 분양계약이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래를 중개했다면 건축물 중개에 해당한다. 이거 맞으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방금 우리 건축물 본 거예요.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로 본다. 그 다음 볼 것은 이거 토지정착물. 여기에 들어가는 건 우리 뭐밖에 없죠?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딱 이거 하나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것만 판례로 나와 있거든요. 저번 기본 이론에 또 제가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강의를 시작한 게 2004년입니다. 저는 이 강의 경력이 이 정도면 제가 이 바닥에선 긴 게 아니에요. 긴 게 아니고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강의 경력으로 하면. 경력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강의할 당시만 해도 제가 바로 강의하기 전년도 2003년도에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봐서 합격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밖에 토지정착물에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 당시 이제 제 선배들이죠. 중개사법 강의하는 선배들이 국토부에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 밖에 토지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한 거죠. 첫 번째 질문한 게 이거예요. 그냥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은 거. 수목의 집단이에요. 이럴 경우에 분명히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정착물이잖아요. 중개대상물이냐 이렇게 질문을 국토부에 했던 거죠. 국토부에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별 특약 없는 경우 땅을 판다면 이 나무도 따라가지 않냐. 이 뒤로 나무가 10,000그루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을 팔았어. 산을 팔면 나무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저거 언제 다 뽑아옵니까? 나무 베는 거 비용 많이 듭니다. 싸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무 베는 일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목이 있다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중개대상물이 된다면요. 자격증 따서 등록해야 된단 말이죠. 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등록까지 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아무나 해도 된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고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그 강사들이 질문했지. 그러면 명인 방법을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되는데요. 그랬어. 또 질문했더니 국토부에서 아니래. 왜? 아니래. 명인 방법을 갖추었어도 이 수목의 집단이 중개대상물이 된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했던 거야. 과거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닌 줄 알았지. 또 농작물도 그렇대. 아니래. 농작물도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보잖아요. 근데 농작물이 중개대상물이면 농작물 중개업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야 되지 않냐.
아니다. 그랬죠. 도대체 뭐냐고 그러면 이게.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없대. 그래서 그랬지. 그 말 왜 썼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만 쓰기에는 좀 짧아서 좀 없어 보이더래. 그래서 그냥 길게 썼대 그냥. 웃기고 있네.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개대상물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험 봤던, 참 이건 우연이죠. 14회 시험에 이게 처음으로 출제가 됩니다. 당연히 국토부 의견에 따라 저도 교과서 공부했으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닌 걸로 문제를 풀었지. 풀었는데 출제자가 이걸 5로 냈어. 5로. 되는 걸로 된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한 문제로 떨어진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에 모여가지고 집단 소송을 냅니다. 집단 소송. 냈는데 판례가 뭐랬냐. 중개대상물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된다. 그럼 건축물과 같은 독립성을 갖는 토지의 정착물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이 바뀌어버리고 결국 그 시험 문제 다 떨어졌죠. 그 사람들 다 떨어지고 시중에 있는 교과서가 다 5로 바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14회 이후에도 이게 2번 더 출제가 됩니다. 이번 29회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 갖춘 20개의 집단은 5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그런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나머지 막 가식의 수목이나 담장, 교량, 암석, 토사 다 X로 풀고 명인 방법과 20개의 집단은 5로 풀고요. 5로 풀고요. 그 다음에 명인 방법 같은 미분리 과실 X, 농작물 X가 되는데 그런 건 출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봐요. 혹시나 이것도 소송 붙어가지고 난리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요즘에는 명확한 게 아니면 안 내요. 법의 법조문하고 판례만 시험에 내요. 그래서 애매한 건 안 내요. 여러분께도 출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애매한 걸 내가지고 소송 붙으면 나만 골치 아픈 거잖아요. 나중에 오류로 밝혀지면 출제자는 다음 연도에 잘립니다. 그래서 안 냅니다. 그런 건 요즘엔. 다음 이어서 이제 토, 건 받고 입.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은 중개대상물인 건 확실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야. 임목에 관한 법률도 시험범위냐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않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 중개대상물인 것이지.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긴 했었어요. 17회, 20회. 최근 10년 동안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엔 출제 범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시험범위면 우리 상법도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상법상 회사니까. 협동조합 기본법도 시험 봐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법상 임목에 관한 법률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몇 가지만 아시자 이거죠. 뒷장에 밑줄 친 것만 보셔요.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에 받은 것을 말한다. 이 법이란 임목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내기도 하거든요. 소유권 보존 등을 한 수목의 집단, 중개대상물이냐? 오, 이게 임목이다. 이런 걸 알고 가야죠. 한 필에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나무 종류 안 가리고 이런 말 써 있어요. 써 있고. 다음 동그라미 3번의 기억.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소유권 보존 등에 받을 수 있는 수목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밑에 특별자치도지사, 시군, 자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라는 얘기인데 등록은 적어 올리는 거거든요. 건축물 대장 만들고 등기부 만드는 것처럼 임목도 임목 등록 원부 먼저 만들고 등기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임목 등록 원부라는 것이 건축물 대장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이 등록된 것으로 한정해서 등기가 된다 이 말이지. 밑에 임목 등록 원부 관계된 신청서 첨부 서류는 10년 보존해라. 이런 것도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건데 10년을 이렇게 외워요. 저는 입자를 뒤집었으면 이렇게 되죠. 10년, 임목은 10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어요. 또 입자 뒤집으면 10자 된다고. 네. 자, 10년. 자, 다음에 밑에 3번은 뭐냐면 설명 좀 드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 땅 갑과예요. 땅이. 임목도 갑과야. 자, 그러면 여러분 땅 팔면 임목 따라가 안 따라가요? 임목 안 따라가요. 이건 토지원이 이제 독립된 부동산이 돼버리고 건축물이 된 것처럼 건축물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땅을 사는 사람은
땅을 사는 사람은 그 위에 있는 나무가 임목 등기되어 있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현장을 통해서는 알 수 없잖냐? 그러니 토지를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상 증명서에 적어두자. 어디에? 표제부에 적어두자는 말이에요. 갑구 을구에 들어갈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토지 등기부 표제부를 열어보면 그 위에 있는 나무가 등기된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밑에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좋아? 동그라미 2번.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목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임목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저당권이 목적이 됐죠. 담보 설정에서 대출받는 게 목적이었다고. 동그라미 3번.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냐? 땅을 팔았다. 임목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안 따라간다. 지상권자가 임목 등기할 수도 있잖아. 지상권 양도했을 때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오른쪽에 임목은 뭐가 목적이 됐어요? 저당권이 목적이 됐어요. 근데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보험 가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임목의 훼손이 가능하잖아. 풍수해, 화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당권자는 선뜻 믿고 어떻게 대출해 주겠냐. 그러니 임목의 저당권 설정을 하면 미리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 밑에 6번. 임목의 저당권 설정이 있는데 임목을 배원했다. 그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뭐 저당권은 미친다. 왜 미치냐면은 나무는 뽑아내도 가치가 있잖아요. 다시 심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가구를 만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 임목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배원했어도 미친다. 그냥 외우세요. 옆구리 썰면 미친다. 나무는 썰면 아플 거 아니야. 생물인데. 옆구리 썰면 미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옆구리 썰면 미친다. 밑에 법정 지상권. 임목이 경매됐거나 또는 매매됐거나 이렇게 토지와 임목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렇구나. 임목도 법정 지상권이 가능하구나. 이런 말이에요. 법정 지상권이 가능하구나.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광업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공장재단. 이것도 같은 법에 들어있어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는 법에 들어있어요. 그럼 이것도 저당권이 주된 목적인가 보죠. 저 밑에 공장재단이 있는데 공장재단 진짜 통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뒷장 가서 이건 개념만 잡아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구성물 있죠. 자, 이거 이런 거잖아. 공장 안에 있는 토지, 공장 안에 있는 건물, 각종 기계, 기구, 설비,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뭐 자동차, 선박, 항공기, 남의 땅이면 지상권, 남의 건물이면 전세권, 고가의 장비를 빌려와서 물건의 임차권, 특허권, 뭐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 이 공장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만든 걸 우린 재단이라고 얘기하고 공장에 있으면 공장재단, 광산에 있으면 광업재단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저당권 설정을 해서 전체가 한 덩어리로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거죠. 네. 그 개념만 하시면 되고 저 밑에 밑줄 쳐진 거 보실래요? 공장재단 몇 개요?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좋아요. 자, 오른쪽. 공장재단은 소유권, 저당권, 외 권리 목적이 되지 못해요. 전체로 매매, 전체로 저당권. 이 외 권리 목적이 되지 못하는데 예외로서, 예외가 더 중요한 거니까. 저당권자에 뭐가 있어야 돼? 이 동네 임대차는 무조건 동의가 돼 있어야 돼. 이 저당권자 동의가 있으면 이 재단 전체를 임대할 수도 있다. 이제 다른 사람이 공장 운영하는 거죠. 차임 받아서 빚 갚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 밑에 공장재단 구성물. 건물이 또 하나 있다는 거야. 이 공장재단 구성물을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체가 하나 부동산인데 내 마음대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다. 다만 저당권자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이 구성물을 뭐 하는 건 가능하다. 임대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양도는 안 되지만 저 밑에 7번은 뭐냐면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구성물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분리를 해내면 저당권은 더 이상 거기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 한 번도 나온 적 없지만 낸다면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는 거죠. 다만 동의가 있으면
이걸 분리해낼 수는 있다. 또 동의가 있으면 재단 전체를 임대할 수도 있다. 그 구성물을 임대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 마시면 충분한 단원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광업재단은 공장재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이번 시간을 마칠 것이고요. 30페이지부터 세 번째 시간에 시작됩니다. 방금 우리는 토, 건, 입, 광공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볼 것은 중개대상물 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거. 이렇게 하면 1장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의 공인중개사 제도, 교육지도 여기까지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